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전자 원자, 그 다음에 전자 배치, 그리고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예요. 자, 다전자 원자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전자가 여러 개인 원자에 이제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채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원자는 뭐가 있었나요? 오비탈은 이것저것 많이 나왔지만 원자는 수소 원자 하나밖에 없었죠. 수소 원자 하나. 자, 수소 원자는 뭡니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전자가 하나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단순해요. 왜냐면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죠. 근데 전자가 두 개만 돼도 얘네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소 원자에서는 없었던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요. 뭐가 달라지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원리들에 의해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나 이런 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배치는 실제로 전자를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채우는 거죠. 우리가 6.7에서 공부했던 그런 원리대로 전자를 채워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한 전자 배치를 알 수 있겠죠. 바로 원자의 전자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원소 자체의 어떤 성질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다른 원소들과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배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배치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규칙성은 어디서 온 건가요? 바로 오비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에서 온 거죠. 오비탈 자체가 어떤 수학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채우다가 보면은 당연히 전자 배치 자체에도 규칙성을 갖게 되죠. 자, 전자 배치가 규칙성을 갖게 되면은 또 어디에 그 규칙성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바로 화학적 성질이죠. 왜냐면 전자 배치가 비슷하면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물질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 구조에서 기인하니까. 자, 그래서 그 화학적 성질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표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자, 주기율표라는 것은 근데 원래 양자역학이니 뭐 원자의 전자 구조니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때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였거든요. 도대체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기율표를 미리 알았던 걸까요? 자,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별로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규칙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결국은 이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전자 배치로 나타나고 전자 배치의 질서가 화학적 성질로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가 거시적으로 투영된 거, 그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죠.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를 안 해도 됐었죠. 수소 원자에 대한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는데 에너지 준위가 똑같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n 값만 똑같으면 l 값이 뭐든 에너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주양자수 n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수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실이에요. 수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런 사실이 성립을 하죠. 3s, 3p, 3d가 다 에너지가 똑같죠. 수소에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되면은 이런 식의 배치를 가지게 돼요. 어때요? 1s보단 2s가 당연히 큰데 2s보다 2p가 더 크죠. 3s보단 3p가 크고 3p보단 3d가 더 큽니다. 그리고 4s보단 또 4p가 더 크고. 뭔가요? n이 물론 커지면 커질수록 오비탈 에너지가 높아지지만 똑같은 n을 가질 때는 l 값이 클수록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3s는 l이 뭡니까? 0이죠. p일 때는 1이고 d일 때는 2죠. d일 때는 2. 그러니까 l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4s가 3d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거예요. 자, 원래 주양자 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더 컸었죠. 수소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전자가 여러 개면은 전자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4s보다 3d가 오히려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쌓여진다고 할 때 어디 먼저 채워지나요? 그렇죠. 4s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가 채워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이금속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채워질 때는 4s 먼저 채워졌는데 만약에 전자가 나갈 때는 어디서부터 나갈까요? 예, 이상하게 보이지만 나갈 때도 역시 4s 먼저 나가요. 자, 전자가 채워질 때도 4s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d 채워지고요. 전자 나갈 때도 4s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또 더 전자를 뺏길 일이 있으면 3d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전자 원자는 오비탈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 여러 개일 때, 전자가 오비탈에 들어갈 때 따라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자,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그 전자가 따르는 세 가지 규칙. 첫 번째는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이겁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채워져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외부 어떤 에너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전자가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뛸 수도 있어요. 자, 바닥 상태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쌓여진 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예,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진 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전자 하나라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밑에는 비어있는데 위에 차 있다. 그런 거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채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있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뭡니까?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한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서로 다른 스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스핀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스핀은 전자가 가지는 네 번째 양자수입니다. 전자가 주양자수 n, 전자가 어떤 원자 내 오비탈에 포함될 때는 주양자수 n, 그 다음에 방향자수 l, 그리고 자기양자수 m 이렇게 세 개의 양자수를 가졌었죠. 근데 하나의 양자수를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스핀 양자수. 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차원이기 때문에 오비탈이 3차원적 전자의 파동의 거동이기 때문에 양자수가 3개라고 했는데 그럼 왜 4개냐? 자, 이 스핀 양자수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상대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양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시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거죠. 3차원에다가 시간까지 더하니까는 전체가 4개가 되고 역시 4개의 양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자가 새로운 양자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서로 다른 전자의 양자수를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화살표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요건 1이 아니라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 스핀 양자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고 거꾸로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서 있으면 하나의 그 스핀 양자수고요. 만약에 얘가 반대다. 그러면은 그거의 반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는 뭡니까? 한 오비탈 내에 전자가 최대한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스핀 양자수가 서로 반대인 걸로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가봤자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든지 원소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어쨌든 홀스핀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나타내나요? 요 홀스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홀스핀이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자석에 딸려가요.
그런 걸 상자성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물질이든 어떤 분자든지 간에 그 분자를 이루는 오비탈 중에 홀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물질은 상자성이라고 하고 자석에 딸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물질을 이루는 모든 오비탈에 전부 다 짝지은 전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걔 같은 경우는 반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석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자석을 약한 힘으로 밀어냅니다. 예, 밀어내는데 약한 힘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걔는 반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죠. 훈트의 법칙. 훈트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뭡니까?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을 뭐라고 그래요? 축퇴된 오비탈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비탈, 여기 있는 오비탈 이런 것들이에요.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최대한 홀 전자가 많게끔 배치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행한 스핀을 가지고선 뭐냐면은 하나가 이렇게 채워지고 여기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또 채워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훈트의 법칙. 이 훈트의 법칙은 왜 생기는 건가요? 전자가 한 오비탈에 두 개가 들어가면은 이 전자 간 반발력이 있어요. 이 반발력을 겪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각방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각방을 쓰면은 더 자유롭게 전자가 반발력 없이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자를 한번 배치를 해보죠. 자, 여기 오비탈이 있네요. 이렇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순차적으로 채워진다.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세 번째는 훈트의 법칙이었죠. 자, 수소는 어떨까요? 수소는 1번이죠. 양성자가 한 개고 그 다음에 중성 상태에서는 전자도 한 개입니다. 그럼 전자가 어떻게 채워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채워진 게 바로 수소입니다. 2번은 헬륨이죠? 헬륨은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더하니까 이렇게 돼요. 헬륨의 전자 구조 이렇게 됩니다. 1s 오비탈이 꽉 차 있죠. 그래서 비활성 가스죠. 그 다음에 3번은 리튬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르, 10번 네온. 어때요? 네온 하니까 또 꽉 찼죠. 예, 이렇게 전자가 꽉 차게 되면은 그거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없습니다. 이따가 보면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은 11번이죠. 여기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여기 채워지고 12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실리콘, 인. 그 다음에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4S. 그럼 뭡니까? 4S가 채워지니까 지금 그죠? 칼륨, 그 다음에 칼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3D에 채워지는 겁니다. 뭐 스칸디움부터 쭉 해가지고서 여기 굉장히 많이 채워져. 스칸디움, 티탄, 바나듐 해볼까요? 스칸디움, 티탄, 바나듐, 크롬은 근데 좀 틀려요. 크롬은 여기 하나 차고 여기도 하나 찹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원소가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은 이제 요거를 잘 이용하면은 어떤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겠구나. 예를 들면은 뭐 이온화 에너지가 이제 나중에 보면 질소랑 산소 사이에 이온화 에너지가
약간 예상과는 다른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비탈 구조 때문에 그렇고요. 베릴륨이랑 붕소 사이에도 그 이온화 에너지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요. 예상과는 다른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역시 원자의 전자 구조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얼마든지 이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분자를 만들 때 어떤 식의 오비탈 구조로 결합할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제 물론 여기서 혼성 오비탈을 또 만들죠. 보통 분자를 만들 때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채울 때 가만히 보면요. 지금 만약에 1S의 전자 하나가 채워진 애가 있으면요. 2S의 전자 하나 채워진 애는 어떤가요? 전자 구조가 비슷하죠. 이 안에가 뭐가 됐든. 그러면은 뭐라고요? 화학적 성질도 비슷할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P에 두 개가 채워진 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가 뭐든지 간에 3P에 전자 두 개가 채워진 애는 비슷한 성질을 나타낼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소가 서로 자기랑 비슷한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이따가 나올 우리가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축약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축약된 표현이라는 것은 그 비활성 기체 있죠. 비활성 기체를 하나의 딱 그 알맹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아까 어땠습니까? 11번이니까 이렇게 채워졌었죠. 여기 다 채워지고, 그죠? 다 채워지고선 여기 하나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이 뭐였습니까? 요게 네온이었죠. 네온.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온 하고 이렇게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3S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온의 그 전자 알맹이에다가 그 바깥에 3S 전자가 하나만 있구나. 3S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채워져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어떨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S2가 되겠죠. 그리고 리튬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리튬은 마찬가지로 요게 헬륨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륨을 딱 쓰고요. 그 다음에 ES1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때요? 알맹이가 딱 있고 그 바깥에 3S1 있는 거랑 ES1 있는 거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겠죠? 예, 당연히 나트륨하고 리튬은 둘 다 알칼리 금속이어서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원소의 전자 배치에서 비활성 기체에 해당되는 그 알맹이 전자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핵심부 전자라고 합니다. 핵심부 전자. 핵심부 전자. 자,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전자 있죠? 얘네들이 뭐가 있든 걔네들을 전부 합쳐가지고선 뭐라고 하냐면은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뭐 칼륨 뭐 똑같은 얘기지만 칼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아르곤을 알맹이로 가지고 그 바깥에 4S1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핵심부 전자고요. 그 다음에 4S1에 있는 요 전자 하나, 이거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자, 최외곽 전자 중에 일부는 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핵심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핵심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요. 최외곽 전자는 결합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참여하죠.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해요. 하지만 이제 전이금속이나 저 뒤에 가보면은 핵심부 전자가 아니고 최외곽 전자인데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전자들이 있습니다. 자, 최외곽 전자이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
걔네들을 뭐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최외각 전자에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최외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는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거의 혼용해서 써요.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거의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 이렇게 다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를 채우다 보면요, 또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어떤 원소들은 s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고요. 맨 마지막에. 어떤 원소들은 맨 마지막에 p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게 되죠. 자, 2p에 채워지는 애들은 3p에 채워진 애들이랑 성질이 비슷했었죠.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위아래로다가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예, 원자 번호를 쭉 쓰다 보면은 쭉 가다가 다시 규칙적인 게 자꾸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얘랑 얘는 뭡니까 지금? 2p에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는 1, 2, 3, 4, 5번이죠. 5번. 그 붕소. 6번은 탄소. 네. 그리고 탄소랑 또 실리콘이 닮았고요. 산소랑은 황이 비슷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 어떤 주기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쭉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주기율표의 모양이죠. 주기율표의 모양이고, 이 파란색 칸은요, 파란색 칸에 있는 원소들은 마지막에 s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들이에요. s오비탈이 채워지는 원소. 자, 어땠나요? 1s, 2s, 2p, 3s, 3p, 3d, 4s. 여기까지만 한번 나타내보죠. 일단 2s 두 개 채워집니다. 두 개 채워질 때 얘랑 얘랑이 되는 거죠, 각각. 그 다음에 2s에 두 개가 채워져요. 그 원소가 얘 하나, 얘 하나죠. 그 다음에 2p에 몇 개 채워집니까? 오비탈 3개인데 전자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6개 채워지죠? 6개가 얘예요. 그 다음에 3s 2개 채워지죠? 얘들입니다. 그 다음에 3p에 6개 채워지죠? 얘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4s에 2개 채워지죠? 얘네들이에요. 3d에 몇 개 채워집니까? 10개 채워지죠? 10개예요. 여기 지금 4p, 4d 있죠? 그 다음에는 4p가 채워집니다. 얘네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전자 배치대로 하다 보면은 s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 애들, p오비탈에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애들, d오비탈에 채워진 애들, 아니면 f오비탈에 채워진 애들, 이런 식으로 어떤 블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역이, 그죠? 그 주기율표에 어떤 구역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파란색을,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은 주족 원소라고 합니다. 주족 원소. 대표적인 원소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칙대로 따르는 주적 원소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주황색 얘네들은 전이 원소라고 합니다. 전이 원소는 다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 금속이라고도 하죠. 여기 트랜지션 메탈 써있죠. 전이 금속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d오비탈이 채워지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f오비탈이 채워진 애들을 f구역 원소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란탄족, 밑에 있는 애들은 악티늄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렇게 큰 몇 개의 블록으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족 원소, 전이금속, 예, 그런 애들이 주기율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주기율표 전체 모습.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아까랑 똑같은 모습이죠. 자, 얘네들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건데요. 여기 있는 요 푸른색, 녹색 비슷한 요 색깔은 비금속을 얘기를 합니다. 비금속은 어떤 원소인가요?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금속. 예.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해요. 수소 뭐 이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원소를 차지하는 거, 주기율표상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들어있는 그 영역이 뭐냐면은 바로 금속이에요. 금속.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금속입니다. 금속은 전자를 좋아해요.
금속은 전자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서 보통 수용액상에서 양이온이 되죠. 비금속은 반면에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이온이 보통 됩니다. 예, 금속. 그리고 금속은 전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내놔요. 내놓은 상태에서 결합이 되면 금속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보라색이 몇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준금속. 얘네들은 뭐 반도체 소자 같은 거에 주로 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주기라고 하죠. 예, 같은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거를 주기, 같은 축에 있는 거를 같은 족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같은 족이죠. 지금 얘는 전부 같은 족이고 얘들은 같은 주기예요. 자, 같은 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최외곽 전자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핵심부 전자 말고 그 뒤에 전자가 채워지는 이 최외곽 전자가 똑같은 껍질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 애들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어떻습니까? 위아래는 전자 구조가 비슷한 애들이죠. 예, 껍질의 수는 중요하지가 않고 전자 배치가 비슷한 애들. 만약에 3P가 3P2다 그러면 4P2랑 전자 배치가 비슷할 때고 위아래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족이라고 하죠. 족. 주기, 족.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금속과 금속은 금속 결합을 하죠. 자, 비금속과 금속은 무슨 결합을 할까요? 보통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을 할까요? 전자를 서로 좋아하니까 뭐 주고 뺏기는 게 없죠. 그러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은 우리가 8장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뭐 더 빼놓은 얘기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6장을 걸쳐서 원자의 그 아주 긴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원자의 이제 전자 구조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7장에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죠. 이제 주기율표를 딱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러 가지 원소의 어떤 규칙적 성질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뭐가 있냐면은 원자 반지름도 있고요.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도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도 약간 있지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아까 반지름이 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전자 친화도라는 것도 있어요. 전자 친화도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막 예외가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큰 어떤 규칙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원자의 전자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원소가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